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통일학회 2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좌장을 맡은 김희숙 교수입니다. 수원에 소재한 동남모건대 간호학과에 있습니다. 네, 간호학과가 정원이 1000명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학생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네,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기독교 통일학회에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위한 통일 학술대에 오늘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 세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현황과 사회통합의 과제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신효수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신효수 박사님은 국민대학교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이고, 북한대학원 대학교 심연 북한연구소 개원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경력이 화려하시는데 기독교 통일학회에서도 부회장, 한국통일교육학회 부회장, 한반도 평화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북한이탈 지원재단, 지금 현재 남북 하나재단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그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거기에서 연구, 교육, 사회통합교육 13년간 실무도 하시면서 관리자로 하시면서 북한이탈 주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1시 반에 시작했으니까 25분 강의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 자리가 목회자들을 위한 모임인데, 제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 분야에 이제 현장에서 이분들의 지원도 했었고, 또 연구자로서 저의 경험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한의 경우에는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창설된 이후에 북한 역사상 가장 최고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북러 그 협력을 이제 동반자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상당히 이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관계의 경우에는 현재 그 상당히 이제 긴장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북민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적대적 국가 관계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는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탈북민의 정착과 관련된 이런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후에 우리들의 과제, 다시 말하면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탈북민의 정착 환경과 관련돼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입국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탈북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국경을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1년에 1,100에서 1,500명 정도로 상회하는 숫자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발생함과 더불어서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했고, 그래서 100명 이하로 완전히 떨어졌고, 코로나 팬데믹을 종료했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도 지금 200명 내외로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약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코로나가 종식돼서 국경을 이제 뭐 북한, 중국하고 국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에 있는 탈북민이 곧바로 한국에 오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동해안, 서해안 또는 이제 38선 중심으로 오는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북중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어느 정도 체류했던 사람, 예전에는 뭐 2, 3년 정도 체류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경우만은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동안 중국에 살던 분이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에 체류하던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그 탈북민의 인구 구성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여성은 이제 전체 72% 정도고, 그리고 5년 미만, 그러니까 온 지 5년이 안 되는 경우는 5% 미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에 있는 경우는 95% 정도가 예전에 와서 살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인구 구성비의 변화에 따라서 이 탈북민의 정착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뭐냐면, 북한에서 곧바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이 적다 보다 보니까 중국에 체류하다가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구성비의 경우가
현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북한과 중국 출생 이렇게 했을 때 7대 3 정도로 중국 출생이 7, 그리고 북한 출생이 3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남아서 탈북민의 정착이 거의 30여 년이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그러니까 탈북민 중에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북한 출생이냐, 제3국 출생이냐, 남한 출생이냐 물어봤을 때 남한 출생이 78.2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출생, 그리고 북한 출생입니다. 그만큼 탈북민이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의 정착이라고 하면 이 부모만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 세대 그리고 자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낳는 탈북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한국 출생이 훨씬 더 많다. 그렇다고 하면 미래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탈북 동기랑도 관련돼서 생각해야 될 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탈북 생계형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삶의 추구, 자아성취, 가족 결합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주하는 이주형 탈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정착 환경과 관련돼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우리가 그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24년도 8.15 경축사에서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통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건 그 통일에 있어서의 그 통일 방안보다도 이 안에서의 탈북민의 역할, 한국 사람의 역할도 있기는 하지만 탈북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탈북민 인권 그리고 북한의 뭔가 그 좀 더 개방적인 정보들이 좀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탈북민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를 되다 보니까 원래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뭔가 남북민이 함께 그러니까 탈북민의 탈북의 의미 그리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돼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정치적인 의미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원제도와 관련돼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정착지원제도가 가장 크게 많이 바뀐 부분이 교육지원제도하고 취업지원제도예요. 탈북민 정착지원제도에 있어서 교육 지원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게 특례 입학제도 또 하나는 대학교까지 학비 지원이 되는 문제인데 기존에는 탈북민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 자녀가 이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 출생에게는 지원이 되는데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 남한 출생의 경우에는 특례 입학 거기에다가 대학교까지 지원이 안 된다. 이것이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바로 올해부터는 북한 출생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한국에 난 아이들에게도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학비가 무료로 지원되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가 이제 미래행복통장이라고 하는 건데 미래행복통장은 한국의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이다. 자립이 되려고 하면 뭔가 취업을 해야 되고 목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미래행복통장이 됐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정착 지원 기간에 자기의 월급 중에 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해요, 매달. 그러면은 4년 정도를 이제 저축을 하게 되면 그 똑같은 비용을 통일부가 이것을 적립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건데 개인이 한 2,400만 원 정도면 한 4년 후에는 한 5천만 원, 최대 한 4,8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건 취업 지원 기간 안에만 이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이를 낳거나 군대를 간다던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이럴 경우에 이게 좀 더 열려야 되지 않은가라고 했는데 이때 아예 나이 제한을 완전히 이제 그 플러스 뭐냐면 여기에서의 정착 지원 기간을 이제 풀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탈북민에게 이제 유리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목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 한국에서 살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과 취업의 문제가 정부의 이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교회나 이렇게 민간단체 차원에서는 과연 직접 지원이 아닌 이 미래 세대가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취업과 관련돼서 교회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착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이제 실태 조사를 해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모든 것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계비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실제 탈북민이 현실 속에서 체감하는 경제적 수준이나 삶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 속에서 보게 되는 뭐 백골 이렇게 해서 뒤늦게 몇 달 후에 이제 백골만 이렇게 발견된 사건이라든지 모자 어떤 사망 사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원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받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하다가 이제 죽거나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찬찬히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교회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정착 지원 제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정착 지원 제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려고 하면 탈북민도 잘 적응해야 되지만 남한 주민, 우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바로 우리들의 인식 개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북한 주민 사회통합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발표를. 첫 번째는 정치적 도구와 방지 및 동반자로서의 인식의 확산이라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전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있어서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을 하고 통일에 있어서의 탈북민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오히려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탈북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도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 체제, 북한에 대비해서 남한 체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인권을 탄압받고 있지만 이제 탈북민들은 이제 이렇게 인권이 보장되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탈북민을 통해서 북한 인권의 증언자, 북한 인권의 비판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북민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천병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남북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탈북민이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미래라고 한다고 하면 탈북민하고 딱 떠올리게 되면 평화, 명과 긍정적인 것 이런 것이 연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 대해서 탈북민의 어떤 정치적 도구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북한에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탈북을 유도한다든지 북한 정권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탈북민들의 가족들에 대한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탈북민을 딱 연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촉발자가 아니라 대화, 평화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연상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구성 특성에 기초한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 게 인구 구성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남한 출생이 70%가 넘는다고 했어요. 거기다 제3국 출생이 또한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북한 출생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여기 온 사람들의 95% 이상이 5년 이상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고령화가 많이 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정착 지원 제도라고 하는 건 5년 내 신규 입국자에 대한 정책과 그리고 기존에 정착을 했던 사람과의 이런 정책 지원 제도를 약간 구분해서 약간 특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규 입국자와 관련돼서는 여성이 많고 20, 30대가 많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5년 이상 정도 살았던 여성들이 많이 와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정착 지원자들은 이제는 중국 출생 많고 중국의 남편, 한인족이나 조선족 남편이 많잖아요. 아마 이 정착 지원자도 이제는 중국어를 필수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과 관련된 것은 고령층에 대한 대책, 위기 가정,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가족 통합적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이탈 주민 다음 세대의 특성과 정체성 재구성 인정하기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탈북민이라고 하면 혼자 왔건 가족이 왔건 정착을 정말 잘한다라고 하는 건 혼자 정착이 잘해서 가족이 함께 정착이 잘했을 때 엄마 입장에서 자녀가 잘 정착했을 때 이 안동함을 갖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족 통합적 지원인데 그나마 이제 교육 지원 정책이 좀 더 이제 한국 출생까지 지원이 되는 저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입국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국자가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다가 왔었고 거기에 중국에 있었을 때에 약간 기독교 계통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안내하는 브로커라든지 기독교와 연관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중국도 워낙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이런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피난처가 상당히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상당수가 기독교를 알고 들어오는 경우가 과거보다는 이제 덜해졌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사회는 북한 이탈 중인 기독교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적 전도 측면보다는 질적 측면인데 질적 측면에 있어서도 뭔가 가족 단위 중심으로 또는 가족을 매개로 한 어떤 전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돼서도 중국 출생이 이제 많다라고 했는데 저희 아시는 분은 그래요. 와, 중국 출생, 제3국 출생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야, 왜냐면 막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와, 나 중국 사람이에요. 나 중국 돌아갈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열심히 도와줬는데 약간 좀 너무 상처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의 목회자나 지원해 주시는 분이 좀 더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장은 한국말 따라가게 하고 정착 힘들고 군대도 가야 되고 뭔가 이제 취업도 해야 되겠어 어렵기 때문에 나 여기 힘들어. 나만 있으면 나 편견만 받고 나 못 살겠어. 난 중국으로 갈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을 잘 하고 난 이후에는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교육을 해주고 뭔가 정착 지원금을 주고 학비를 대줘서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중국 출생 아이가 나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아버지와 관련된 친척들이 있어서 내가 중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 그렇지만 내가 북한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북한을 이해하면서 뭔가 북한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나는 이렇게 잘 성장했어. 다시 말하면 중국과 북한과 한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다중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호문화 이해와 공감 대화에 기초한 남북한 주민의 만남과 소통, 그리고 공정교육과 우리 사회 인식과 전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사회는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근데 정말 우리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탈북민하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멘토링이에요. 그 멘토링 할 때 이제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딱 우리 청년이나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유, 북한에서 너무 힘들었지. 북한에서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한국에서 새 출발해. 야, 한국 너한테 모든 기회가 열려 있어. 북한에 있었던 거 다 잊어버려.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에 있었던 건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한국에서 새 출발하라. 그것은 북한에 있던 건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 동화입니다. 그냥 한국에 적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진정한 통합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삶, 북한에서의 어렸을 때의 경험에 대해서 뭔가 들어주고 존중할 수 있는 이런 통합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탈북민이 교회에서는 남북 주민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 지원 지원가로서 아니 우연히 학교에서 그러니까 남북에 만났을 때 특히 우리 남한 주민이 유의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이들의 특수성을 부각해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의 나를 딱 만들었어요. 원래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이런 인권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통일해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정착과 관련돼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한 이탈 주민의 기념일을 제정했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통합이라고 하는 건 남북이 다르지 않아. 남북은 같은 민주 시민이야. 우리 동등하게 같이 통합해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떤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 특수성을 강조할 때 잘못하면 다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분리시킬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의 통일 역할에 있어서 인권을 강조하는데 인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들의 피해자, 약자 프레임으로 강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북한에서 인권을 탄압받고 탈북 과정에서 인권 탄압받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탈북민은 괜히 도와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되고 지원만 해줘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났던 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 너무 존경스러워. 와,
저렇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저렇게 강인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배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분들의 피해자, 약자, 수동자의 역할보다는 이들의 강점, 주체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세워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탈북민 하게 되면 먼저 온 통일, 인권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이걸 남과 북을 떠나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환영해줘야 되는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많은 지원 제도도 아시고 또 이 변화 과정도 아시고 그래서 아마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하실 얘기는 많은데 짧은 시간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해주시겠는데 우리 하상석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하상석 박사님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북한의 이제 경제국방, 병진 노선과 세계위기 극복효과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그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북한에 따른 주민의 통합 실태와 과제를 실제로 하시고 또 이제 탈북민의 이주와 정착, 한반도 평화 교육의 방향, 그다음에 북한 이탈 여성의 이제 초국적 이주와 가치관 형성, 그래서 북한에 따른 주민과 관련되어서 상호 사회통합 매뉴얼이랄지 이런 그 과제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을 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상석입니다. 네. 우리 신효숙 교수님, 제가 여기 46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에 신효숙 2023 분단시대 탈북 경계도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탈북민에 관련한 아주 종합적인 책이고 제가 이거 갖고 또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신효숙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받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북한 입장에 대한 좀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호문화 이해 및 공감을 바탕으로 남한 북한 이탈 주민과 소통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출신 구성원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탈북민과 다문화 출신 구성원을 어떻게 함께 우리 사회에서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역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표자 의견을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 세 가지 정도 큰 꼭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탈북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3국 출신 아까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3국 출신 북한 이탈 주민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그 다음에 남북한 통합 문제를 세 가지를 큰 꼭지로 해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탈북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인데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이제 매년마다 통일의식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보니까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남북관계 악화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악화에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분들이 이제 북한의 지배 계급의 어떤 그런 거에 좀 반발을 하고 북한 체제 염증을 느껴서 나온 사람들인데 남한분들이 이제 이 북한 지배 계급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조금 같이 인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과 인식 사이에 좀 혼동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남한 사람들에게 조금 교육이라면 좋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면서 북한 체제와 북한 이탈 주민이 다르다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 MZ세대 혹은 20, 30대라고 하는 이제 이 계층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이 40대 이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본 경험이 40대 이후에 태어나신 40대 이후의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이제 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어떻게 이 MZ 세대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은 MZ 세대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수용 정도는 MZ 세대가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큼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대로 북한 이탈 주민들은 잘 못 만나니까 이런 어떤 MZ 세대 인식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3국 출신 북한 이탈 주민 통합 문제 아까도 말씀을 우리 신우석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3국 특히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자녀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받지만 정작 자신들의 정체성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내에 자기들이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굉장히 중화사상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한국 교육을 특별히 해야 될 정도로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제3국 출신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통합할 것이냐에 대한 보다 좀
면밀한 프로그램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제가 뭐 아직 이 분야를 깊게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없다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남북한 통합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독일하고 이제 좀 비교를 제가 해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이 벌써 지났죠. 한 35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동서족 출신 간의 차별과 격차가 존재합니다. 뭐 경제 소득 격차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한 70에서 80% 정도에 머물러 있고요. 동독 주민의 소득이 서독 주민에 비해서. 그다음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이 그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동독 출신들이 없어집니다. 2017년 조사에서 보자면 연방 헌법재판소장 중에 동독 출신은 16개 연방 재판소장 중에 동독 출신은 1명밖에 없고 89개 국립대 총장 중에 동독 출신은 없다. 연방정부 강요 64명 가운데 동독 출신은 3명, 연방정부 실장급 고위공직자 109명 가운데 동독 출신 4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프치히라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으로 유명한 도시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동독 출신뿐 아니라 비동족 출신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일부 한두 개 도시는 있지만 대부분의 구동독 도시는 능력이 뛰어난 동독 출신 청년들은 서독으로 많이 이주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독 국민들은 자신들의 서독 국민에 비하지 모자라는 2등 시민이라는 자기감을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드리냐면 독일 같은 경우는 냉전 시절부터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사회통합의 난제들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 간의 통합 과정은 이것보다 훨씬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이제 앞서 시간에서 얘기하셨고 지금 우리 신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북한이 이제 적대적 부국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통일은 뭐 아직 생각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남북 관계부터 좀 개선하고 통합에 대한 훨씬 긴 어떤 그 호흡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통일 이후에 그 독일에서의 그 어떤 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 교육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그 동독 주민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떻게 정착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에만 그 특화된 그런 교육이 실시가 되고 정작 그 서독 그 동독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서독 주민들에 대한 정치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남한도 지금 그 북한 이탈 주민이 정착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 남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뭐 같이 살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개선해 나갈 때에 그 남북한 간의 좀 통합의 정도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조금 더 포용하는 그런 남아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부에서의 이제 그 남북 하나재단을 통하여서 북한 이탈 주민이 사실 여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시민들이랄지 우리 지역사회, 아니면 이제 학교의 동료들, 실제로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가장 힘들 때가 결혼하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이 가족들이 이제 뭔가 이거를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정말 혼자이고 홀로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사회 어떤 교회랄지 이런 곳에 있을 때 실제 이런 역할들을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신임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를 빼놓아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남북 통합의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이제 교회 같은 데 특강을 많이 가거든요. 거기 특강의 경우에는 남북한 주민이 함께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남북의 성도들이 만났을 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주민 통합과 관련돼서는 남북이 함께 그러니까 같이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남한 주민은 우리 북한 주민들의 특성이나 아니면 삼가야 될 것이라든지 어떻게 돼야 될지 반대로 탈북민은 한국 성도들을 어떻게 이해될지 이러한 통합 교육, 상호 이해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교회 통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시민이랄지 그래서 우리가 잘 차별하지 않고 사실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좋겠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남한에 와서는 차별받아서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차별하는 것 때문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저희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그 저희 간호학에서 그 박사 1호가 나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의 박사가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공부하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국회에 있는 재단에서도 학비 지원이랄지 여러 가지를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남북한 통일을 되어주면 북한의 간호교육, 그다음에 보건 문제를, 그다음에 인력 양성을 당신이 책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국 문화도 알고 북한 문화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 역할들을 잘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대학생들도 제가 통일교육을 해보지만 관심도 없고 또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을 쳐다볼 여력이 없거든요, 대학생들도. 그래서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정말 정말 잘 얘기를 해주고 그러한 필요점들을 해주면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